안녕하세요. 시와 마음의 이광재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독자분들의 시를 피드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번 영상이 피드백 영상의 마지막 영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다루어 볼 시는 중학생 1분, 일반 성인 2분의 시가 되겠습니다. 먼저 중학생분의 시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등.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누구도 부당하지 않은 평등한 세상. 누구나 백지에서 글을 쓰기 시작하고, 누구나 백지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고, 누구나 백지에서 음표를 그리기 시작하는 평등한 세상. 백지밖에 존재하지 않는 세상. 공책. 공책은 평등한 세상일까? 이 시는 평등이라는 말에 대해 의문을 던져보는 중학생 나이의 정서가 느껴지는 시였다고 하겠습니다. 반복적인 표현이 많고 또 다루어지는 주제가 익숙하여서 어떻게 보면 단순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법 이 나이대에 가질 수 있는 심도 있는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흔히들 평등이라는 것을 어떤 차별이나 부당함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모두 없는 백지에서 시작하는 이 공책의 세상은 과연 평등한 세상일까라고 물음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조건을 갖는 상태는 얼핏 평등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많이 논의되어 왔던 사실이기도 하지만 백지라는 상태 자체는 매우 인위적이고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어느 한순간은 분명 모두가 같은 조건일 수는 있지만 어떤 사람의 일생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수많은 차등과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매 순간의 굴곡을 평탄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과연 평등이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도 갖게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을 나누는 것처럼 우리가 목표하는 세상의 평등이란 누구나 백지인 상태인 것보다도 누구나 시작 가능한 상태일 수 있도록 무언가를 그려놓은 상태가 진정 평등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공책처럼 백지로만 이루어져 있는 세상은 오히려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무언가를 그려나갈 수 있을 겁니다. 약간의 보조장치를 마련해 놓는 것, 그때야말로 차별이나 원망 또 부당함이 없다고 느낄 수 있게 되겠지요. 이 시를 통해 이러한 생각들을 끄집어 볼 수는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 시 자체로는 이제 물음을 던지는 데서 끝나고 있어서 이와 같은 분석의 영역은 감상자 개인에게 남겨진 영역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점에서는 이 시가 간결한 만큼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더더기 없이 확장 가능한 단서를 제공하고 끝난 점에서는 충분히 좋은 점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아쉬운 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가 보여주고 있는 감수성은 분명히 시적인 감수성입니다. 좋은 물음을 던지면서 끝을 내 주었지만 시는 일단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렇게 물음을 던지고 끝내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물음을 좀 더 이어가 볼 필요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어떠한 시의 물음이 해답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음이 계속해서 확장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단서를 제공해 준다면 그 시는 더 풍부한 시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개별 감상자의 능력에 따라 그 감상의 폭이 좌우되지 않고 보편적으로 읽는 사람들이 두루 생각을 열어볼 수 있는 그런 창구의 역할도 해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시는 감상자의 생각의 여지를 가능하면 많이 열어주는 시일수록 좋습니다. 시인 스스로가 어떠한 상황에 대해 물음을 가져보았을 때 이 물음을 다시 또 스스로 생각해보는 과정 속에서 추가적인 물음을 파생시킬 수 있습니다. 시인이 해답으로서 이 물음을 답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의 제시나 또 상황의 전개 차원에서 물음을 이어가는 것은 독자들이 스스로 지녀보지 못했을 그러한 물음을 또 연상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시인이 갖고 있는 그런 감상의 영역이 많이 표현될수록 시는 더 풍부하고 튼튼하고 좋은 시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편적으로 끝난 시에서 개선 방향을 찾는다면 이러한 모습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한편의 완성으로 생각하기보다도 한편의 과정으로 여긴다면 스스로 물음을 더 확장해가는 그런 습관을 형성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시의 한 부분으로서 활용한다면 단편적인 감상을 불러일으키는 것 이상으로 심도 깊은 감동을 이끌어낼 수도 있게 되겠지요. 이어서 다음 분의 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늘. 혹서의 여름에도 어머니는 리어카를 끌었다. 세상의 모두가 부담스러워하던 햇빛의 은혜를 온몸으로 맞이하며 끌어안았다. 나는 늘어진 그림자 속을 걸었다. 혹시나 마주할 햇빛을 염려하며 끊임없는 그늘로 발길을 옮겼다. 그늘 속에선 서늘한 가을을 기다리곤 했다. 그러다 혹한의 겨울도 오면 햇빛 없어 그늘 없는 그 길. 소복이 눈 쌓인 리어카의 손 붙잡고 뽀드득 뽀드득 그리운 여름 속으로 쓸쓸히 발길을 돌리곤 했다. 햇빛과 그늘을 대비시키고 세월을 계절에 은유하여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시로 보입니다. 적당히 쬐는 햇빛은 따스하지만 그 적당함을 벗어난 햇볕이란 인생에서 시련과도 같다고 하겠지요. 시에서 드러난 어머니는 세상 사람들이 피하는 그 햇빛을 온몸으로 받아들인 사람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삶의 고된 일들을 피하지 않고 다 받아들인 어머니와는 다르게 나는 그늘 속을 걸어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화자가 그늘 속을 걸을 수 있던 것은 어머니가 햇빛을 걷기 때문이겠지요. 화자 역시 그런 어머니를 보기가 마음이 안 좋아서 서늘한 가을을 기다렸지만 가을만 오는 것이 아니라 혹한의 겨울도 와버렸습니다. 그 겨울이란 햇빛이 없어 따로 그늘 또한 없는 시련의 시기이고 어쩌면 어머니가 부재하게 되어버린 그런 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는 어머니를 통해 시원한 그늘일 수 있었던 그러한 영역이 사라져버린 화자가 스스로 삶을 맞닥뜨리며 그 그리웠던 여름 속으로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가 형상화해주고 있는 이미지는 매우 따뜻하고 감동적이며 또 아름답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따뜻하고 아름다운 장면을 이미지화하는 과정에서 조금
형식적인 어색함이 드러난다고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짚어볼 부분은 햇빛의 은혜라는 표현입니다. 분명 이러한 의도가 무엇인지는 읽는 사람이 다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은혜라는 단어를 쓸 만큼의 반어적 표현의 그 의도가 별다르게 드러나지 않아서 조금 어중간하게 느껴집니다. 무엇보다 은혜를 부담스러워 한다는 말의 구성이 우리의 일반적인 표현 형성에서 어색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은혜라는 말 자체는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는 말이기보다 그 어떤 도움을 받은 사람이 느끼는 감사함을 이르는 말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것이라면 은혜라고 일컬을 리가 없겠습니다. 햇빛이 부담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따스함을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은혜라는 말의 용어 자체가 교체가 필요하겠습니다. 가령 지나친 사랑이나 집착 등의 단어만 사용해줘도 의도하고자 하는 이미지와 무난하게 어우러진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연의 삼행, 끊임없는 그늘로 발길을 옮겼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약간의 표현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끊임없는 그늘이었던 것인지 아니면 끊임없이 그늘로 가는 화자, 나였던 것인지가 조금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맥락으로 이해했을 때는 햇빛을 염려하는 나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늘을 찾아가는 나의 이미지가 그려져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끊임없는 그늘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늘로 발길을 옮겼다라고 어미를 바꾸어 주어야 하겠지요. 매우 미세한 글자의 차이지만 이것이 다른 의미를 파생시키기 때문에 분명히 정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끊임없는 그늘이라고 될 경우에는 이 위의 맥락이 어색해지면서 다른 의미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헤아리게 되는데요. 그 의미는 그늘이 끊임없을 수 있다는 점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이르는 말이기 때문에 그늘이 끊임없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어떤 어머니의 헌신이나 사랑 같은 것들을 그 이면에 숨기고 있다고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연에서 드러나는 바로는 이러한 것들을 더 확장할 만큼의 단서는 주어져 있지 않고 특별히 이 그늘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보이지 않으므로 끊임없는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단서나 근거가 빈약한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 통일된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늘로 가는 이라고 정리를 해주는 것이 감상하는 데 더 매끄러워진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4연의 경우 뽀드득 뽀드득 그리운 여름 속으로 발길을 돌렸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의도가 당연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뽀드득 뽀드득 여름으로 발길을 돌린다라는 것은 직관적으로 어색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물론 사실관계를 헤아려 보면 겨울에 리어카를 붙잡고 눈길을 걸으면 이러한 소리가 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사실 그대로를 담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자 하는 바를 담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름 속으로 돌리는 발걸음의 소리는 뽀드득 뽀드득이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굳이 눈 덮인 겨울이라고 이런 소리만 날 리는 없겠지요. 여름 속으로 발길을 돌리는 그 화자만의 그 상상 세계 안에서 고유한 의성어를 찾아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 발길을 돌리는 그러한 장면의 쓸쓸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차라리 삐거덕 삐거덕 정도로 한다면
이미지가 어색하다는 느낌까지는 주지 않을 것입니다. 뽀드득뽀드득이라는 단어가 가진 성격이 조금은 장난스럽고 천진난만한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사실을 토대로 시를 이룰 것이 아니라 전해주고자 하는 이미지의 차원에서 표현을 골라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시상이 분명하고 진정성 또한 충분히 납득되고 헤아려집니다. 다만 시적 표현을 이루는 과정에서 단어에 대한 민감도를 조금만 높일 수가 있다면 의도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좀 더 매끄럽고 전달력 있게 다가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시는 언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언어 자체에 대한 섬세한 감각을 필요로 합니다. 시가 의도하고자 하는 바는 어디까지나 의도에 머물러 있고 이것이 드러나는 것은 언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의도의 아름다움이 언어의 어색함을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그것이 작품이 가지는 특성이고 시가 가지는 엄격함입니다. 얼추 맞는 단어가 아니라 적확한 단어를 찾아보고 헤아려 보는 방식이 앞으로의 창작에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분의 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자꾸 앞으로만 가는, 멀어져만 가는 나를 붙잡고 여기에 있자고, 지금의 따뜻함에 있자고. 그래도 유혹하는 환상에 눈길을 빼앗기고 더 높아지고 싶다고 하는 나를, 아니야, 높아져서 하늘을 떠다녀서는 안 돼. 여기에 없고 눈길을 들어야만 보이는 나보다 무서운 악몽은 없어. 노력하자고, 꾸준하게 작동하는 현실을 사랑하자고. 자기 반성과 자기 성찰이 돋보이는 시였습니다. 현실에 머물기보다도 높은 위치로 향하려는 나에 대하여 균형을 호소하면서 현재의 가치를 자각하고 사랑하자는 메시지를 전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한참 사회 활동을 하는 나이의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욕망의 두 갈래를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흔히들 현실적으로 아쉽지 않은 위치에 서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높은 곳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감수해야 하는 것, 왜냐하면 이 높은 곳이라는 것은 사회적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적 기준은 잘 고려되지 않는 위치일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높은 것을 추구하는 데에 대한 대가는 자신의 현재를 미래를 위한 담보로 잡아두는 것이 되겠지요. 한 개인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에 따라서 사회적인 위치가 높은 곳에 서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기도 하겠지만, 또 어떤 사람의 경우는 현재 감각할 수 있는 주변의 많은 것들을 충실히 느끼며 살아가는 데에 더 큰 의미를 느끼기도 합니다. 사회적인 위치가 아쉬워질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옛날과는 다르게 사회적으로 높은 곳에 이르는 것만이 삶을 의미있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일반화되어 버린 생각입니다. 가령 이른바 워라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된 맥락도 무조건 높은 곳을 추구하는 것만이 삶을 다 채워주지는 못한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자각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루어진 일이지요. 우리의 자아는 사회적 자아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고 개인적 자아를 포괄하는 커다란 전체 개념으로서의 자아이기 때문에 하늘을 떠다닌다고 해도
그것이 꼭 좋은 꿈이 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화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무 높아지기만 한 사람, 고개를 들어서 우러러만 보아야 하는 것도 어쩌면 악몽일 수도 있게 되겠지요. 흔히 사회적으로 직위가 높은 사람들 중에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지요. 과거와는 다르게 어떤 사람의 직위 자체가 그 사람을 보장해주기보다도 그가 어떤 인격체이냐에 따라서 사람에 대한 대우가 달라지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직위가 높다고 해서 대우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조금 불만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이 무리를 일으키곤 합니다. 이들의 경우는 사회적 자아만을 위해서 애써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개인의 자아가 사회적 자아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닌데 필연적으로 느끼게 되는 개인 내적 자아의 빈곤함을 다시 이 사회 속에서 채우고자 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욕망이 발현되는 것이라 하겠지요. 자아의 불균형은 필연적으로 어떤 불편한 마음을 야기하게 됩니다. 이 시에서 악몽이라고 표현한 의도는 이 자아의 불균형이 가져올 어떤 불편한 상태를 염두에 둔 표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높은 곳을 향해서 애쓰기보다도 두루 수평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 되자는 그런 의지를 표현해 본 맥락으로 읽혀집니다. 물론 그러한 이면에는 한 개인이 수직을 위해서 애쓸 수 있는 영역이란 태생적으로 어느 정도 제약이 따른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그 제한된 높이를 초과하고자 하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외로움과 쓸쓸함, 공허감과 괴로움 등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솔직한 의지의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감상이 조금 강한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은유가 약한 시라고 하겠는데요. 마지막 년이 있는 덕분에 개인적 감상을 초월하는, 그래서 독자에게 닿을 만한 여지를 충분히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쉬운 점을 이야기하자면 자신의 감상을 적은 글이 문학이 될 수는 있지만 그 과정은 언제나 문학적 표현과 형상화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시를 객관적으로 표현의 차원에서만 바라본다면 은유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은 하늘, 그리고 악몽, 그리고 지금과 어떤 높은 곳의 대비 정도를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이 하늘이라는 이미지가 사용된 방식이 어떻게 보면은 상식적인 차원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사실 제목으로 삼기에는 역시나 부족한 단어이고 차라리 마지막 년에서 연상될 수 있는 주제의식을 강화시키는 과정이 제목에서 표현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 글이 작품이 될 수 있는 근거는 마지막 년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까닭은 지루한 현실과 이상적인 미래에 대한 대비가 주제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더 큰 틀에서의 의미 형성 없이 단순히 자신의 의지만을 표현하는 글이었다면 문학이라고 여길 수는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더 커다란 의미의 틀을 강화시켜주는 단어들 혹은 표현들이 많을수록 문학적 표현이 풍부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시라는 것은 단순히 의미를 전달하는 장르는 아닙니다. 시인 혹은 화자가 감각하고 있는 세계로 초대를 해서 그 세계의 고유함을 드러내주고 그 세계의 감상 자체가 의미가 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기록은 의미 자체를 형성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문학은 화자가 가진 세계를 통해서 의미를 이루는 일입니다. 이 세계를 통한 간접적인 의미 전달 덕분에 독자는 독자 자신의 영역에서 작품을 해독하고 확장하며 자신의 세계를 더 성장시키는 과정을 겪을 수 있게 됩니다.
문학이 형상화를 이루는 필연적인 까닭은 바로 이러한 세 개의 결합과 마주침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독자분의 경우는 한 편의 시를 더 보내주었는데요. 그 보내주신 시의 경우 이 시보다도 더 아슬아슬한 상태에 있습니다. 개인적 감상에 더 머물러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요. 시를 쓰고자 하는 의도는 단순히 개인적인 감상을 기록하는 용도가 아니라 그것을 더 잘 형상화해서 두루 읽힐 수 있는 작품으로 만들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글 자체로 보았을 때는 괜찮은 글입니다. 왜냐하면 과장이 없고 군더더기도 없기 때문입니다. 글 자체는 깔끔하고 간결하게 쓸 줄 아는 분입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도 객관화해서 헤아리고 분석할 줄 아는 그런 지각력도 충분한 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단지 작품과 작가는 별개의 존재라는 점을 조금 의식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작품은 작가의 일부분이 아니라 작가가 형성한 새로운 독립체입니다. 작품이 작가를 닮을 수밖에 없지만 작가 개인의 것을 담은 것이 작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품이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감상이 가능해지고 독자에게 닿을 수 있는 영역이 확보됩니다. 보내주신 두 편의 작품을 헤아려 보았을 때는 아직은 그 작품이 작품으로서 독립되어 있기보다도 작가 스스로에게 더 의미가 큰 작가에게 예속되어 있는 그러한 글들로 보입니다. 작품이라는 것은 작가가 사라져도 그 스스로 가치를 간직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 반성과 자기 성찰은 작품의 큰 원천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개인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세계를 비추어주는 일에 대해서 좀 더 고려할 수 있다면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으로 독자분들의 시를 피드백해보는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를 공유해주신 분들께는 감사한 말씀을 전합니다. 제법 즐거운 시간들이었지만 혼자서 감당하기는 어려운 과정들이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다음에는 서로가 부담스럽지 않고 더 즐겁게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찾아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드백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